네, 안녕하세요. 유정보입니다. 객관식 상법 정리, 기출 정리하던 거, 어음수표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음법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어음은 어음 요건의 수치인이 있죠. 기본적으로 꼭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고요. 근데 수표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수치인이 없는 건 아니고 안 적어도 괜찮다. 꼭 적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건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인데요. 어음과 달리 수표는 일람 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이 어음의 경우에는 뭡니까? 만기가 법정되어 있죠. 그래서 네 가지 만기가 있습니다만 수표는 언제나 일람 출급으로만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표의 발행일을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선일자 수표. 이건 이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정의가 되겠죠. 자, 그 경우에는 발행일까지 지급 제시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렸는데 보통은 발행일까지는 하지 말자는 취지로 발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람 출급성 언제나 만기가 일람 출급인 이 수표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어음은 공정 증서로서 지급 거절을 증명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어음 교환서의 선언으로도 꼭 공정증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 보실까요? 지급제 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인은 주채무자로서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어요. 요거 틀렸고 그리고 요거 틀렸고 그 주채무자의 개념 자체가 최초의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이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 보증을 쓰면 마치 환어음의 인수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건부 책임입니다. 조건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채무자가 되려면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어음의 인수인 그리고 약속어음의 발행인 이 두 분만이 주채무자가 됩니다. 이거 틀렸고. 자, 미음 어음법과 달리 수표 행선 제도가 있으며 수표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행선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서만 그래서 행선 수표 제도를 쓰는 건데 요 일반 횡선 수표가 있고 특정 횡선 수표가 있어요. 여기 설명은 여기 이제 조문만 나와 있는데 37, 38을 볼까요? 한번 수표법. 횡선 수표 보기 전에 28조 보시면 언제나 그러니까 일람 출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수표는 언제나 일람 출급이에요. 그리고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된 수표는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제시할 수 있으니까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7, 38. 횡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횡선이라는 게 수표 횡선을 근다는 게 두 줄을 이렇게 걷는 거죠. 그 횡선을 그면은 이런 효력이 있다는 거 밑에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앞면에 합니다. 평행선으로 그어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일반 행선이랑 특정 행선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 행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은행이라고 적거나 아무것도 안 적거나 이걸 일반 행선으로 하고 그리고 은행 명칭을 적으면 그러니까 후단위 특정 행선에 대한 겁니다.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는 특정 행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반 이제 공란이었다가 이제 은행명을 적는 특정 행선으로는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로는 변경이 안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 일반 행선은 그냥 은행이나 거래처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근데 특정 행선은 은행을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 자기의 거래처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207번. A회사는 갑으로부터 5천만 원의 가죽 원단을 매수하고 이 매매 계약이 이제 원인 계약이 되는 거죠. 매매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 지급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 양자가 병존하고 그리고 다만 행사 순서는 어음이 먼저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렇게 발행했다는 거고
그리고 A 회사와 갑은 어음 기재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5천만 원과 이에 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는 어음 문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보통은 인적 항변 사유로서만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전체를 뭐 다 보기보다는 지문 보고 한번 골라볼게요. 위 어음은 어음법상 약석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어음 요건에 어떤 어음이라고 적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어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약석어음이라고 적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 어음은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발행지가 없는데 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발행지를 보충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조문 볼까요? 일단 어음 요건에 먼저 요거부터 보면은 1번 지문과 관련된 거 이렇게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되고 약속어음은 또 약속어음 규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똑같이. 네. 그리고 환어음인데 다 규정을 준용해요. 약속어음 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 약속어음이 있거든요. 약속어음 여기 있는데 이 어음 요건서부터 요것만 좀 내용이 다른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 하나원 규정을 다 준용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같아요. 약속어음에 특별한 것들만 따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뭐 지급지가 적혀져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지의 주소지로 본다.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이건 발행지에 대한 거네. 요거 그렇죠. 발행지가 없다. 그러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여기 보시면 명칭에 적혀져 있잖아요. 발행지가 따로 없는데 그걸로 보는 거죠. 보충 규정 이게 어음이 이제 문헌증권성을 갖기 때문에 엄격한 문헌증권성 이런 것들을 꼭 적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안 적으면은 무효예요. 기본적으로 효력이 없다. 무효인 것이 맞지만 이렇게 안 적어도 보충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1호도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3번 보실까요? 이 위 어음의 어음 금액은 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4월 28일부터 21년 4월 28일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지급기 이렇게 특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음금이고 그럼 얘네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 지급기일까지 이자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적어야 돼요. 자, 어음의 만기가 총 4가지거든요. 총 4가지. 여기 1, 2, 요 2가지만 나와 있네요. 이 2가지는 만기가 확정적인 경우예요. 근데 만기가 불확정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33조 보시면 이제 만기가 4가지예요. 4가지. 근데 요 3, 4호는 만기가 확정적이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되고 따로 적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요 1, 2호의 경우 일남 출급, 일남 정기 출급은 만기가 불확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자를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만. 자, 5조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남 출급 또는 일남 정기 출급 여기 1, 2호죠. 요거는 이자 약정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나머지 2개 만기의 경우에는 적어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얘기. 그리고 지문으로 치면 이게 더 중요한데 아까 지급기일이 4월 28일이었습니다. 28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29일 을에게 배서 양도하였는데 만기가 지나고 했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조인데요. 20조를 보시면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29일 만기 후의 배서이지만 만기 전 배서와 그러니까 일반적 배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분을 보겠습니다. 을이 A 회사와 갑 사이에 이루어진 및 지급 합의에 대하여 여기 이런 게 인적 항변이라고 그랬죠. 과실이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A 회사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을에게 갑과의 지급 합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다.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 배서랑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 일반 배서의 효력 중에 권리가 이전되는 그 효력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합의한 내용이 절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만기후 배서라고 하더라도 여기 주문 보실까요? 20조 단서 보시면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 그리고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 효력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서가 말하는 권리 이전적 효력, 즉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효력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하도 배서라고 부릅니다. 기하도 배서. 매우 중요한 내용. 자, 5번. 만일 병이 위 어음의 앞면에 단순하게 기명 내린 서명만 하였다면 병은 A 회사를 위해서 어음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앞면에 그냥 기명 내린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뭘 하고자 한 거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자, 5번에 대한 설명 보시죠. 앞면에 단순한 기명 내린 서면은 보증으로 간주하는데 보증이라면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가 중요하겠죠. 발행일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31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명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명날인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하므로 벌써 틀렸네요. 꼭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기명날인에 대행도 가능하니까 대행이 허용된다. 자, 2번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음의 문헌증권성, 형식적 요건 같은 것들은 그냥 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진짜여야 되거나 진실되어야 되거나 뭐 그렇지 않다는 거. 3번 본인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명무인 도장 찍는 거예요. 손도장. 기명무인도 유효한 틀렸죠. 자주 나오는데 유효한 어명이가 아닙니다. 자, 4번도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이 본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 일치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고. 자, 5번도 중요한데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원래는 전원이 기명날인 서명을 해야 되는 게 법리적으로는 맞는데 대표 조합원이 있으면은 이분이 전체를 다 대리한다고 보는 거죠. 유효한 어음행위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틀렸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어음법 및 수표법상 어음 수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어음 발행인 란에 수인이 공동으로 기명날인 서명한 경우 그럼 공동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음상 권리자, 그러니까 소지인이요. 뭐 돈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동 발행인 전원뿐만이 아니라 각자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한꺼번에 청구해야 되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요거. 자, 2번 어음에서의 기한후 배서. 우리 아까 봤던 거죠. 기한후 배서라고 부르려면 단순한 만기후 배서가 아니에요.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됐다. 그러니까 뭐 담보 책임, 소구 책임, 상환 책임 발생한 이후의 배서란 말이에요. 자, 그런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렇습니다. 근데 효력만 이렇게 있다는 거지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을 거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뭐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배서가 유효하냐? 일부 배서요? 일부 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서인으로 기명날인 서명한다는 거는 배서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거든요. 내 이 어음 잘못되면 조건부, 그러니까 네가 지급 제시 잘하고 주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2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게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주채무자에게 가겠지만 2차적으로는 우선 내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일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해요. 여기 법조문을 보시면 12조입니다. 12조 보시면 배서는 조건을 붙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배서 자체를 무효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조건의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배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로. 그리고 사망도 보시면 소지인, 그러니까 피배서인을 누구라고 기명 안 하고 소지인에게 지급하라. 그러니까 소지인이라고 적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소지인 취급식 배서는 백지식 배서. 그러니까 피배서인이 공란인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뒤에서 나올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배서의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배서의 연속. 자, 일단 틀렸고. 자,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연속만을 말해요.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배서의 연속으로 인한 뭐 권리 추정적 효력이 있죠. 실질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틀렸고요. 자, 5번.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 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명에 한한다. 어음도 마찬가지고 수표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꼭 본명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대리 보실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것이고, 어명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명을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판례가 아주 명확하진 않더라도 이 정도만 있으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 회사의 대구 영업소장갑, 회사면 대표권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고? 그럼 얘 뭐 대리권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대리관계 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로 보아서 회사에게 유효할 수 있다. 자, 2번,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 문구를 어음상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 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 대리의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면 이것이 무권 대리에 해당한다. 무권 대리에 해당하려면 어쨌든 현명은 있어야죠. 근데 다만 얘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대리 관계를 표시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명 대리라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대행이 있었죠. 대행. 네가 내 이름 좀 가서 대신 써. 대리인 표시는 안 하고. 요것이 권한이 없으면 이제 위조에 해당하거든요. 얘랑 얘는 좀 다르다. 대행과 대리는 다르다. 어쨌든 대리는 현명을 해야 돼요. 자, 3번 표현 대리 제도는 대리권과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데에 대하여 본인이 민법 125, 126, 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권 대리행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하려는 것이고, 질문을 이렇게 길게 쓰셨죠. 자,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 대리인의 행위 당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표현 대리 항변은 그 항변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 대리나 무권 대리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 항변이 주장에서 특정된 무권 대리인의 그 특정 행위에만 미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판례를 그대로 넣다 보니까 이제 일부 변경하거나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자, 4번 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 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어음 보증 행위가 민법 126조 소정의 표현 대리 행위로서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 민법이 적용될 때는 이 제3자 범위가 확장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표현 지배인이나 그랬으면은 들어가죠. 이 사람들 제3자에. 자, 5번 어음 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명의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명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제 위조한 거니까 무권 대행을 한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어요. 믿을 만한.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와 마찬가지로 대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리 방식과는 다르잖아요. 대리 방식 어쨌든 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는 게 있겠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유추 적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결문만 보면 좀 헷갈리는데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음 문제 위조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약속음을 발행하였는데 을의 종업원 병이 을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약속음에 을 명의의 배설을 했죠. 그렇죠? 얘가 배설을 을 이름을 갖다 쓴 거잖아. 이게 대행이죠. 승낙을 받지 않았다. 무권 대행이고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미조라고 부르는 거죠. 정은 이 약속어음을 무에게 배서 양도하여 현주의 무가 가지고 있고, 정과 무는 병이 을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배설을 하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권 대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중과실도 없었다. 그러니까 선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의.
어음의 문면상으로는 무가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었다. 형식적 연속. 그러면 소지인의 적법한 권리 추정. 자,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을로부터 정으로의 실질적 권리 이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무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연속과 관련이 있는데 이 배서의 연속으로 추정을 받는 것은 뭐로만 판단한다? 그죠? 형식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있으면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요거는. 자, 2번. 갑은 무가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을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는 적법하게 배서를 받은 거고요. 물론 이제 요 사람이 양도했다는 양도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지만 위조는 뭐 어음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을만 주장할 수 있는 물적 항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죠? 틀렸습니다. 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위조야 이런 얘기는. 한번 갑이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여 자 지급 거절. 그러면 이제 상환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지급 청구하는 무가 잘 청구했다면 자 무가 을에게 상환 청구를 하는 경우 2차적인 배서인으로서의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배서의 위조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이제 그러면 이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을이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위조가 되었다 또는 위조가 되지 않았다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입증 책임은 을이 아니라 소지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지인이 위조된 거 아니야 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위조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 4번 무가 갑에게 적법한 지급 제시. 이게 상환 청구권 행사의 전제입니다. 하지 아니하여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얘가 제대로 못해서 앞에 있는 배서인들에게 담보 책임을 못 물어요. 그런 경우 무가 병의 사용자 을에 대하여 756조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묻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네요. 이걸 묻는데,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데 뭡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이 어음법상의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청구권 보존 절차를 전제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어음상 책임이 아니니까요. 정은 위조된 이후에 배서했다. 이게 이제 앞에 배서가 위조가 되어 있었고 정이 무한테 배서한 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 선행배서가 위조된 선행배서가 후행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 배서인인 정이 얘한테 이렇게 배서를 해준 거잖아요. 이 배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조는 위조 당한의 그러니까 피위조자의 물적 항변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중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약속어음 1매를 을에게 교부했다. 물품 구입이 원인 관계가 되는 거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갑이 교부한 어음에 발행지가 또 나오네요. 이거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꼭 있어야 되죠. 있는데 아까랑 중복되는 건 아니네요. 발행인의 명칭이 부기한 지로 보충되는 얘기를 드렸었죠. 아까 조문에서 어디 갔나요? 법조문. 여기 아까 어음 요건과 관련해서 요거 3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3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판례네요. 어음면의 기재자치로 보아 국내 어음임이 명확히 보여. 그렇다면 이 발행지가 없다고 해서 이걸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음은 발행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백지 어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완성된 어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 제시를 하더라도 적법한 어음의 지급 제시로서 상환 청구권을 보존한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2번 갑이 교부한 어음의 발행인이 병으로 되어 있는데 어음 소지인 을의 병에 대한 어음금 청구에 대해서 이 발행인이 내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금 지급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경우 위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입증 책임
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돈을 안 주고 싶은 애가 부담하느냐? 그게 아니고 돈을 받고 싶은 애가 위조된 거 아니니까 너 돈 줘야 돼 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번은 바로 직전의 기출과 논점이 중복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3번 가비교부한 어음이 백지 약속어음인 경우 발행인 병이 수취인 또는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 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 백지 보충권 수여 의사죠.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충권을 줄 의사가 있었다면 어음이 무효가 아닌데 그런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음 요건이 흠결돼서 이거는 무효이다라는 점. 불완전 어음이 그런 거거든요. 보충권이 없는 어음 요건이 흠결된 이는 무효란 말이에요. 관한 입증 책임은 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는 어음 채무자에 해당하는 병, 발행인 병,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면 주채무자 얘한테 있다. 그쵸? 얘가 책임을 안 지고 싶으니까 이 부분이요.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맞는 거. 답이 2번이었군요. 그렇죠? 자, 4번 갑이 물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요거 아까 했었죠? 양자 병존. 원인 채권도 있고 어음 채권도 있고 그리고 행사 순서도 있죠. 어음 먼저. 을로서는 어음 채권을 우선 행사해야 하고 맞는 얘기. 근데 그걸 못 받아요. 그때 비로소 원인 채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얘기. 5번 갑이 물품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렇지,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도 병존하는 것은 맞아요. 병존. 요건 맞단 말이죠. 근데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이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위조된 배설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당 취득한 경우 돈 주고 샀다. 어음을. 그 손해액은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액면 상당액이다. 그럴 리가요. 지급한 금액이죠. 자, 2번 어음상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책임을 진다. 물적 항변 사유이기 때문에 위조 당한 사람 있죠? 이분은 선하기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책임을 안 져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자, 3번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 나왔네요. 소지인 입증해야 된다니까. 4번 어음이 위조된 후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 양도한 자. 위조된 다음에 배서 양도했다.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문헌대로 책임을 진다. 맞는 얘기네요, 이게.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변조 얘기가 나왔군요. 자, 변조 후에 어음을 기명 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자, 누군가가 이 어음 내용이 A로 쭉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변조를 한 애가 있겠죠. B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변조한 애까지 포함해서는 변조 전 문헌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요. 여기 이 전까지는. 근데 바꾼 애랑 죄송합니다. 바꾼 애랑 바뀌고 나서 바뀐 문헌의 기명 날인 한 애들은 이 변조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변조 전 문헌의 기명 날인 한 애는 변조 전 문헌에 따라, 변조 후 문헌의 기명 날인 한 애는 변조 후 문헌에 따라, 변조한 애는 변조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 변조도 물적 항변 사유거든요. 여기에 기명 날인 한 애는 난 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못 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물적 항변 사유다. 여기 변조가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자, 어음 발행인이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의 명의를 변경 규제.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어음 만들 때 이걸 적었을 거 아니에요. 어음 요건이니까. 그리고 얘가 이걸 보고 보증을 했단 말이에요. 수취인이야? 그냥 보증할게. 근데 얘가 동의를 안 했는데 이걸 바꿨어요. 그럼 이것도 변조에 해당합니다.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걸 이제 기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가 기재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걸 바꿨다. 근데 무슨 변조야. 근데 여기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이때는 얘한테 허락을 안 받으면 변조가 되죠. 그렇죠. 맞는 거 찾는 거겠죠. 자, 2번 어음 발행 후 발행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 날의 기명 부분 중 발행인의 구상호를 지우고 신상호를 기재한 경우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네요.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 정도는. 3번 어음소지인이 변조를 한 후에 이에 기명 날인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 전에 문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변조된 내용에 따라. 그렇죠? 4번 변조에 관한 증명 책임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변조 사실이 어음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변조를 주장하는 자, 변조된 거야 라고 하는 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되게 소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5번 변조의 방법은 기재사항을 바꾸어 기재하는 행위의 하나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바꿔 쓰는 것만으로 하나지 않고 요거 지시금지 문구, 이 지시금지 문구가 있으면 발행인이 발행할 때 지시금지라는 문구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설의 양도가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고의로 인지를 붙였다. 가린 거죠. 이것도 변조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환어음에 위조된 기명 내린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 내린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독립의 원칙 또 나왔고 그 선행행위, 후행행위 영향 없음. 자, 2번 피용자가 어음 위조로 인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법 위반 행위로 이루어졌으면 756조 민법 756조 요거 사용자 배상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어음상 책임과 별개로 이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아니고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이다. 그렇죠. 틀린 거 찾는 거고요. 자, 3번 어음에 어음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달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어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죠? 위조된 것이 아니야 라고 증명해야 됩니다.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 여기 이제 위조라고 말씀드렸죠. 방식에 의해서 어음 위조한 경우 피위조자 위조당한 사람이요. 피조자가 이를 묵시적 추인,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추인했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추인하면 책임을 지고 여기는 묵시적 책임 추인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지만 그러려면 추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5번에 보시면 권한 없는 재상자가 발행 당시 약서음에 기재된 지시금지 문구 요게 이렇게 적혀가지고 발행이 되면은 뭐가 안 된다 그랬죠? 배서로 양도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걸 고의로 가리기 위해서 이 지시금지 문구 위에 수입인지를 첨부한 경우 이걸 붙였다.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틀린 거로 나왔네요. 이것도 중복 자주 나오는 변조의 형식에 대한 거요. 요 판례 앞서 문제에서 봤던 거죠.